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MB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1강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고민.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이 없죠. 무엇이든. 사실은 제가 5, 6년 전에 생방송으로 다른 방송을 진행할 때 이걸 많이 진행을 했던 경험이 나네요. 자, 부동산 고민. 자, 무주택자인 분들은 집을 하나 어떻게든지 쾌적한 환경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하나 만드는 것이 고민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요즘은 다주택자분들이 너무 많이 가졌다는 것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증여를 받았든 상속을 받았든 또 수익형 부동산을 한두 개 사 모으고 또 내 낡은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에 들어가서 또 재개발 대상으로 들어가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재 세를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에서 물론 이 중에는 세입자 중에는 제가 자발적으로 세입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씁니다. 재테크형 세입자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뭔가는 예컨대 집값이 10억인데 아무리 우리 전세값이 올랐다 그래도 한 뭐 6억이나 7억 가지고 나머지 3억을 가지고는 뭔가는 주식을 하시든 금융상품에 가지고 뭘 활용하시든 간에 일단 세를 살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입자가 언젠가는 전부나 매수세로 돌아서서 언젠가는 1세대가 되든 2주택을 가지시든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사회적 배려자 분들입니다. 우리 장애인들, 그 다음에 특히 저는 이제 특공 대상자 그러거든요. 특별 분양 대상자. 사회적으로 우리 특히 신혼부부들이라 할지 청년들이랄지 대학생, 앞으로 우리나라를 책임질 청년들에 대한 신혼부부에 대한 이런 특별히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야 될 이 분들에 대한 분들 어디다 청약을 받을까? 이번에 정말 서울에 받아야 될까? 또 수도권에 받아야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 중을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많이 받을까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요. 받는 분들 보면 거의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는 뭘 재테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제서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뭐 때문에 재테크를 하냐면 아까 수익형 부동산 때문에 매달 따복따복 나오는 인컴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상담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양도할 때나 증여할 때나 또 내가 죽어서 상속할 때 재산의 이동에 대해서 많은 상담을 합니다. 의외로 저는 40세에서 45세 이분들이 많이 좀 상담을 해서 미리미리 좀 재테크를 해 간다면 훨씬 쉬운 길을 택하고 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재테크를 하려면 자기 일이 바쁘고 지금 뭐 회사에서도 일이 바쁘잖아요. 오직하면 45세가요. 카드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나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막 돈이 많이 들어갈 나이고 이러다 보니까 재테크를 거의 포기하거나, 과거에 저희 세대만 해도 재테크를 할 때는 조금만, 그 당시는 분양가가 쌌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스트 베이비, 금수저, 증여를 많이 해줄 수 있는 부모를 가졌다든가 상속을 많이 해주는
그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들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선대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래서 나한테 좀 떡고물이 떨어지는 세대들은 재테크나 내 집 마련이 쉬운데 요새는 전세 하나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분들이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가장 세상에서 오래 꾸는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내 집 마련 꿈을 보통 10년, 20년을 깨야지. 그래도 꿈이 덜 깨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민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고민인가? 요즘 고민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번 시간에 저 요새 밤잠 못 자고 코피 터지는 시절이라고요. 질문이 다를 때보다 더 많아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다주택자분들이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유할 것이냐, 가족 간에 거래할 것이냐, 그 다음에 상속으로 증여로 앞으로 처리할 거냐, 요런 고민 중에서 요것은 약간 어떤 텀을 주고 고민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당장 다주택자들은 다 주택입니다. 다 주택. 제가 전번 시간에 그랬죠. 지금 주택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중과세 대상이 다 주택입니다. 주택을 많이 가진 자, 2주택을 가진 자, 3주택을 가진 자,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가진 자, 조정 대상 구역에서 가진 자. 처음 다 그렇습니다. 투기 지역에서 가진 자.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고민이 요 출구 전략 중에 출구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을 임대를 5년에서 10년, 그 다음 의무기간은 4년에서 8년을 사업자를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7개의 보따리를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출구 전략이 이거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 이랬더니 이거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네요. 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려워. 엄청 까다롭게 돼 있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주임법, 민사특례법에서 말하는 상임법, 상가 건물에 대한 그 임대차 보호법이랄지 주택에 관한 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대로 쉬워요. 그냥 공인중개사 문제에 나오는 문제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민간이 임대주택을 가지고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나오고부터는 전번에 조금 전에 말한 주임법이나 상임법은 그렇게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구속력을 갖는단 말이에요. 예컨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의무기간을 4년, 8년을 안 하면 한 유니트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준공공임대로 등록을 해놓고 1년에 한 번의 계약을 갱신할 때 5% 이상을 올리면은 페널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이 민간인이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질문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번 것은 그렇게 질문을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기업형 있잖아요. 기업형. 일명 누스테이 그랬잖아요. 누스테이. 과천에 뭐 5,600세대를 만든다더라. 일의 신도시에 몇 세대를 만든다더라. 지방에 어디를 만든다더라. 그래서 기업이 100호 이상을 연 8년 이상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임대를 하는 기업형. 건설회사가 제일 많이 짓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새 뭐 세무조사 어쩌고 그러던데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형이 있잖아요. 이제 일반 이제 매입해가지고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도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다세대도 하나 사고, 오피스텔도 하나 사서 이걸로 가지고 임대를 하는 분들에 대한 임대사업이죠. 우리가 상가나 건물이나 토지를 가지고 임료를 받는 일반 임대사업자 말고 주택을 가지고 민간이
임대 사업을 하는 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질문이 많아요. 요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로 뭔 질문들을 많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기 전에도 저희 연구소에서 두 분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좀 주고받고 왔는데, 자, 주택을 가지고 전번에 말한 주택법을 가지고 임대를 한다. 그럼 사업자를 넣어라. 자, 사업자부터 할까요? 자, 구청에 가서 등록하십시오. 그러면 지방세 깎아주겠습니다. 재산세 깎아준다. 재산세. 또 신규로 산 거, 새 것을 살 때는 취득세도 감면해준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세무서에서 또 등록을 하십시오. 그러면 종부세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것도, 특히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장기부의 특별공제에 관한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 7가지 정도 돼요. 7가지의 혜택을 드릴 테니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지근지근 아파지는 거예요. 일반 공무원들도요, 담당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가 바쁘고 이것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택가랄지 이런 데서 이것만 가지고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데요. 또 어디 가도 특별히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복잡하고, 또 우리 일선 세무사분들도 가도 또 이것만 연구하는 세무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질문할 것도 없고 힘듭니다. 이랬을 때 제일 먼저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무엇이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특히 공무원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과거에 그 판례 사례가 있어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주택임대사업적인 모든 부당이익을 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아까 19세 이상 뭐 이렇게 이하 뭐 된다면 다 세금에 관한 것이고 자금 출처에 관한 것이지, 뭐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국민 중에서 주민 번호를 가진 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임대사업자를 사람이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대상물에 대해서는 어떠냐. 그러면 이게 대상물에 대해서는 면적을 좀 정해놨어요. 예컨대 이제 종부세를 감면받거나 비과세 받기 위해서 종부세를 어떻게 하려면, 그러면 지방은 3억, 공시가격이 서울은 6억짜리 이하를 해야지 종부세를 감면받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임대소득세를 갖다가 감면해 주려면 어떤 컨디션을 하십시오. 이런 거죠. 또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재산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왜 3번이 많이 이제 헷갈려요. 왜 이게 헷갈리냐. 이걸 또 어떻게 나눴냐면,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우리가 전세시장을 좀 서민들을 안정시켜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단기 장기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한 2, 3년 전에. 자, 단기 그러면 뭐 일반 주택 임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제 5년인데 작년 등록분부터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아까 3년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들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었다면서 4년으로 의무기간이, 그것은 작년분의 등록분부터예요. 그분 5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4년짜리 또 5년짜리 세법에서 5년짜리 요것도 장기부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요 6년부터예요. 또 6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테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다음 시간에 이걸 또 한 번 더 할 시간이 있어요. 세법 시간에. 이렇게 있고, 또 이제 공공에 준해서, 공공이 대표적인 게 뭔가요? 우리가 장기 시프트 사업이랄지, 부분임대, 5년 할부 전환, 할부임대, 전환임대, 이런 거에 정부가 국가기관이 하는 LH, SH에서 하는 공공에 준하는 임대,
국가에서 하는 공공임대는 대부분 기간이 길잖아요. 50년짜리, 30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 아까 이런 민간에서 하는 것도 8년짜리 이렇듯이 준해서 오랫동안 의무기간 8년, 그 다음에 여러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이것은 의무가 4년,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을 보려면 5년 이상 이래요. 근데 여기서 또 헷갈려요. 연 5%를 올려야 된다더라, 뭐를 20분의 1 이상은 못 올린다, 뭐 이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느 당에서 앞으로 5%가 좀 뭐를 기준으로 5%를 올리고 말고 할 것이냐 그러거든요. 그럼 시세보다, 그럼 시세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 내놓는 안이, 그러면 쉬운 말을 말해서 시청 구청에서 컨펌 받으란 소리예요. 이거 몇 프로 올리겠다 그러면 그 도장 찍어줘야지. 저는 4%만 올리겠습니다. 어이구, 예, 그러십니까? 그러면 도장을 찍어줘야지. 법 바뀐 거 아닙니다. 아직도 그 무슨 3주택자들에 대한 것이 뭐 주택임대 사업자를 뭐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그렇게 그렇게 앞으로 플랜 B, 예컨대 이런 투기가 아직 이런 것이 다 안 잡히면 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아직 그 뭐지, 개정안 낸 것도 없어요. 그럼 미리 걱정하신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내는 거. 이건 또 5%가 필요 없어요. 이건 지하에서 올리는 거예요, 신문에서. 이런 것에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야. 어떤 건 5% 규정이 있고, 어떤 건 이렇고, 또 단기로 했을 때는 임대소득세 부분을 30%만 준다더라, 장기보유도 적게 준다더라, 어떤 건 70%를 준다더라 해서 이걸 단기, 장기로 나눠 놓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단기로 하다가 요렇게 바꿔 타고 싶거든요. 그랬을 때 또 작년까지는, 얼마 전까지는 이것은 인정 안 하고 다시 준 공공임대로 다시 등록해야 돼. 요거 처음에 등록할 때 5년짜리, 쉬운 말로 시청자 여러분, 5년짜리 할 겁니다. 10년짜리 할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4년짜리 할 겁니다. 8년짜리 할 겁니다. 처음에 등록 절차가 틀려요. 등록 절차랑 비슷하지만은 처음에 A안을 택할 것인가 B안을 택할 것인가 분명히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복잡하다 보니까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단기는 쉬운 말로 하면서 세자상의 혜택을 좀 덜 줘요. 덜 줘. 취득세부터 이게 차별을. 왜 그럴까 하니까 정부에서 못다한 일을 10년, 8년 이상을 장기로 한다니까 이분들이 이쁘죠. 그럼 이분들은 더 세제상의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예컨대.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감면, 살 때부터 취득세 감면 조건에서부터 40제곱미터는 이건 뭐 취득세가 100% 안 내도 된다. 그런데 뭐 60%는 50%를 내라. 장기로 하면은 뭐 25%만 내라. 여기서부터 혜택을 다 딸리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를 배제해야 될 것이, 우리는 세법 선생이니까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단기와 장기의 세제 혜택이 조금씩 틀려요. 그러면 장기는 무조건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든 물어보셔서 첫 번째 질문, 1세대 1주택입니다. 저는 1세대 1주택이에요. 근데 뭔 세금이 나온다면서요. 그래요. 뭔 세금이 나온다면서요. 지금은 9억 이하면 아직 안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세금 안 받지만 팔 때 실거래가가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이거 부동산에서 계약서 쓴 가격이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실거래, 이 실거래라면은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쓴 가격이 9억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1세대 1주택이 40개의 조정구역 내에 있든 투기지역 내에 있든 과열구역 내에 있든 이 1세대라는 홍길동이라는 이분이 장기로 예를 들어서 연 3년까지 해서 8%씩 내가 24%부터 간다 그랬어요. 이거 한 10년을 보유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뭐 5년 보유해야 되고. 보유해서 부동산에서 팔 때 9억이면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2018년, 2019년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건 비과세예요. 비과세. 이건 아직 안 받았을 거예요. 이건 안 받겠단 말이에요. 근데 또 뭐가 헷갈리냐면 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뭐 배제하고 없앤다더라 뭐 이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헷갈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에 관한 분은 앞으로도 비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든 바뀐 게 없다 이런 말이에요. 없다.
그러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이것이 제일 많이 질문이고 주택 관련이 질문이 많고 뭐 토지 관련이랄지 상가 이런 것들은 좀 적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질문을 하시는 분 중에 요겁니다. 요거 별 5개짜리 제일 많아요. 제가 이걸 어설픈 2주택이라 그래요. 어설픈 2주택. 그 다음에 우연한 2주택. 어떤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1세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특례 조항을 얘기했잖아요. 이혼해서 하나 받은 거, 증여해서 하나 받은 거, 상속으로 받은 거, 제3자와 공유하는 거, 시골 주택이 하나 또 어머니가 너 시골 주택 나 앞으로 제사 지낼 테니까 네 앞으로 등기 쳐라. 절대 팔아먹지 마라. 이런 거에서부터 실질 과세 원칙에서 특히 오피스텔 펜션을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에서부터 그래서 1세대가 어떤 형태로든지 어설픈 2주택, 우연한 2주택이 요 1주택을 요 주택으로 가면 아까 비과세를 받을 텐데 이 어설픈 2주택 때문에 요 주택 때문에 이 주택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가 하나도 안 내도 될 걸 이 녀석이 그냥 독박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 주택에 관련 세제 중에서 이 규제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좀 복잡하게 분석해야 될 것 중에 규제가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조항을 많이 해가지고 요 사람은 많이 봐줘요. 우연히 사람이 그렇잖아요. 우연히 어설프게 어떤 이유로 투기 목적 다인데 2주택이 됐다. 그럼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내가 낡은 집이 안 팔려가지고 새 주택으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 거니까 내 새 주택을 옛날에 거주주택인데 오래 살고 있는 주택으로부터 1년 후에 새 주택을 샀다면 또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 1년 후에 새 주택을 샀다면 3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요 주택이 없는 걸로부터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이사를 이후로 새 주택을 이것부터 요게 많아요. 그래서 요게 제일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우리 요 MBN 때가 처음으로 그래서 그 강의를 1, 2강을 시작하면서 요 특례 조항을 좀 자세히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요 시간을 남은 것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래서 많이 질문 중 하나가 역시 증여예요. 증여. 그리고 상속이에요. 이게 많이 물어요. 궁금하죠.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증여해줘 버려야지. 그러니까 다주택자니까 증여해줘 버려. 근데 이때가 이제 제일 여러분들 아는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부담부 증여. 부담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쉽게 설명하기 위한 부담부로 증여. 증여해주는 아들 녀석에게 딸에게 내 부채를 부담시켜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부담을 주는 채무를 갖다가 채무가 뭐겠어요. 전세보증금도 앞으로 네가 갚아라. 그 다음에 이제는 너한테로 등기해줬으니까 이제는 은행의 이자도 너가 갚아라. 그게 뭐예요? 대출. 이렇게 떠넘기잖아요. 이럴 때 이 떠넘긴 부분만큼은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요. 누구한테 양도소득이 발생해요? 요게 아빠, 엄마가 증여를 해준 사람한테. 그럴까 하니까 이걸 내 채무를 갖다 떠넘겨서 이걸 잘 몰라요. 또 내가 그랬죠. 경매, 공매 들어가가지고 집안이 박살났는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내라고 온 거예요. 그것은 사업의 비즈니스와 집안이 풍지박산난 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 국세청에서는 그동안에 올린 건 양도소득세 내고 가세요 이거예요. 망해도 내고 가세요. 그랬을 때 요 부담부 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도 이 물려주는 분이 1세대 1주택에서 9억 이하고 그러면 요때 가격이 요 1세대 1주택이 9억 이하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안 발생하겠죠. 처음부터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은 없는데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이게 2주택자가 문제예요. 이게 그냥 오늘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또 그러고 어저께도 2주택자가 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증여해버리면 세금이 없는 줄 알았다가 이게 한두 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은 뭘 많이 하시냐면 토지 부분, 토지 부분. 특히 우리 농업용 토지.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농지라 그러죠. 농지. 그래서 또 특히 이제 비사업용 토지, 임야. 이거 대부분 임야라 할지. 자, 다음 시간에는 42강 주택 청약.
서울은 넓고 내 집은 없다. 세상은 넓고 내 집은 없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